네, 오늘은 46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동영상이고요. 자, 46번 보세요. 상담사의 바람직한 자세가 아닌 것은, 자, 1번 볼까요? 내담자가 모르고 있거나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생각과 느낌에 대한 직면을 돕는다. 상담 기법에 직면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써야 하지만, 네, 직면 기법이 분명히 있고요. 내담자를 돕기 힘든 경우 내담자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상담자나 국방부 직할부대 및 기관에 의뢰할 수 있어야 한다. 네, 뭐 장황하게 뭔가 갖다 붙이긴 했지만 결국에는 상담자나 다른 기관, 다른 상담자나 다른 기관에 연계해 줄 수 있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어야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입니다. 3번. 내담자가 보이는 행동들 간의 관계 및 의미에 대한 해석을 제공한다. 상담 기법의 해석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자, 4번. 내담자의 문제에 대한 객관적 판단과 해석이 중요하다? 네. 뭐, 객관적 판단과 해석이 내담자가 어떤 행동이나 말을 했을 때, 이 상담자의 내면에서 이런 객관적인 판단과 해석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그게 아주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것보다는 내담자를 판단하지 않고 온전히 있는 그대로 수용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4번은 아리까리하긴 하지만 여기서는 틀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5번, 내담자의 말과 생각을 상담자 말로 요약 반응해 줌으로써 감정의 의미를 명료화한다. 이거 반영이었잖아요. 그쵸? 지금 1번하고 3번하고 5번 보기는 직면과 해석과 반영에 대한 상담 기법을 얘기한 것이고 2번은 상담자의 윤리적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4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상담 초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자, 1번, 2번, 3번, 4번은 모두 상담 초기에 일어나는 과정을 이야기를 현상을 설명한 겁니다. 내담자가 상담실에 방문한 이유 탐색해야 되고 내담자의 강점과 긍정적 측면에 관심을 갖고 강점과 자원을 빨리 캐치해 놔야 되겠죠. 초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구조화, 상담의 진행 방법, 방향성에 대한 구조화 필요하고요. 정보 수집에 몰입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게 너무 정보 수집만을 목표로 해서 초기를 보내다 보면은 호구조사를 하거나 인터뷰를 하거나 심지어 취조하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5번은 뭐냐? 내담자가 자신의 사고, 감정에 대한 불일치와 모순으로 불안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담 중기에 이르러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47번에는 5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 48번 보세요. 이번에는 종결에 대한 얘기네요. 자, 상담, 종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것은 1번 이별 감정 다루고 2번 상담 성과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3번 자 우리 언제 다시 한번 볼까요? 네, 추수 상담에 대해 논의를 하고 종결 시기를 논의하고 하는 거 전부 다 종결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심층적 탐색, 내담자의 자각, 이것도 상담 중기에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48번 역시 답은 5번입니다. 4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거 이해 잘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저도 슈퍼비전을 받는데, 슈퍼비전을 받을 때, 이러이러하게 상담을 했어요 할 때 슈퍼바이저께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물어보지 그랬어.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아, 이게 예외 질문이었구나, 기적 질문이었구나, 척도 질문이었구나,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어, 이론은 이론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분명히 좀 이해를 나눠서 하셔야 되는 건 있지만 언제나 이론을 기반으로 현실에서 어떤 상담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해두시는 게 뭐 물론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한 필기시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진짜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이라고 좀 어, 뭐랄까요? 이상적인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나는 지금 상담을 공부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하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게 하면 내가 정말 힘들게 가는 일이 가치가 좀 있어지잖아요. 그쵸? 예. 상담사 자격증을 따셔도 끝이 아니라는 거. 슈퍼비전은 계속 받으셔야 되고 상담사는 정말 불쌍한 운명인 것 같아요. 맨날 혼나는. 네, 아 그렇습니다. 자, 49번 볼게요. 상담 시 상담자가 피해야 할 질문이 아닌 것은 그러면 상담 시 상담자가 피해야 할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1번 유도 질문,
안 되죠. 말 자체가 틀렸죠. 이렇게 모호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모호한 질문 안 되고요. 이중 질문은 더 안 되고요. 그렇죠? 폭탄형 질문은 말 자체가 너무 과격하잖아요. 폭탄형 질문 안 됩니다. 그럼 예외는 뭐냐? 예외는 가능합니다. 자, 예외 질문이라는 게 뭐냐? 여기 있어요. 내담자가 문제로 생각하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묻는 거예요.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막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고 이게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그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이 내담자의 어떤 내면의 역동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느낌이 딱 왔을 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을 그때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됐을까요? 내담자의 통찰로 이끌고 있는 질문인 거 아시겠죠? 아, 그 사람 안 만났으면 다 잘 됐을 거예요. 아, 그래요? 어떻게 됐을 건데요? 이러저러 가다가 통찰이 좀 잘 되고 상담자가 잘 이끌면, 네. 아, 어떤 사람을 만났어도 제 상황은 바뀌지 않았겠네요. 요렇게까지 가는 거. 아, 얼마나 이상적입니까? 그쵸? 제가 얼마 전에 슈퍼비전을 봤는데, 어, 부모님이 아이에게 굉장히 이 좋은 대학을 가라고 종용하고 있는, 막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가 보기엔, 상담사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 아이는, 아, 내가 좋은 대학을 못 가서 힘들다라고 막 이렇게 강박을 가지고 있는 거였어요. 그럼 이때 할 수 있는 예외 질문. 그럼 너 지금 엄마 아빠가 다 돌아가셔서 고아가 되었어도 그래도 이렇게 좋은 대학 못 가도 힘들 것 같니? 이게 예외 질문이었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상담에서 실제로 쓰고 있는 질문들입니다. 예외 질문. 요거 내담자가 문제로 생각하는 행동이 아예 일어나지 않았을 상황에 대한 질문, 요거를 예외 질문이라고 합니다. 쓰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40번 피하지 말아야 될 질문이 바로 5번 예외 질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시험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적 질문은 뭔지, 기적 질문, 척도 질문은 뭔지, 대처 질문은 뭔지 이런 거 다 알아두셔야 돼요. 관계성 질문, 악몽 질문. 그러니까 악몽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있죠. 악몽 질문, 간접 칭찬 질문, 폭탄형 질문 뭐 이렇게 말을 좀 애매하게 비슷하게 써놔요. 그런 거 넘어가지 마시고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50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자, 상담자와 내담자의 대화를 써놓고 어떤 걸 찾아라 하는 그 문제, 작년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네, 작년에 필기시험을 보시고, 제가 필기시험 날 저녁에 선생님들한테 다 아이스크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서 아이스크림 시원하게, 더운데 시원하게 하나 드시면서 어떻게 시험 보셨는지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저한테 이거 나왔어요, 저거 나왔어요, 쫙 적어주신 게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대화를 적어놓고 그 안에서 기법을 찾는 거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연습 많이 하세요. 50번 보시면 자, 평소 공부를 소홀히 하면서 성적은 안 나오는데 공부는 성적은 잘 나왔으면 좋겠다는 이런 청개구리 심보의 청소년 내담자와의 상담 장면입니다. 내담자가 말을 해요. 그 친구도요, 저랑 같이 노는데요. 성적은 저보다 훨씬 좋아요. 그 친구는 공부를 하겠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쵸? 자, 너는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왜 성적이 좋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이게 후려치기입니다. 일명 돌직구. 그쵸? 직면입니다. 50번에. 이거 딱 들어도 아프죠? 네, 자주 쓰시면 안 됩니다. 정말 라포가 형성이 됐을 때, 예, 전에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상담학 교수님께서 정말 대놓고 말씀하신 게 하나 있었어요. 라포가 충분히 형성되었다는 걸 언제 알 수 있어요? 뚱한 내담자가 왔을 때, 야, 이 돼지야! 라고 상담사가 말을 했을 때도 상처받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어떤 말은 해도 되는, 이 라포가 형성된 거다. 네, 거기까지 간 적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직면 조심해서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51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가? 네, 51번은요, 훈습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 밑에 있죠. 여기 훈습 돼 있죠, 훈습. 정답은 5번이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담자가 상담 과정에서 느낀 통찰을 현실 생활에서 실제로 적용해서 내담자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훈련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게 훈습이죠. 네, 훈습, 훈련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거. 상담자는 내담자가 깨달음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지하고 적절한 강화, 칭찬이겠죠? 네를 주어 새로운 노력에 힘을 얻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훈습입니다. 자, 51번 같은 문제를 보실 때,
5번 혼스타 땡 하고 넘어가시면 이 문제를 5분의 1밖에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1번 전이, 2번 저항, 3번 해석, 4번 자유현상이 뭔지 제가 여기 해설지에 적어놨죠. 전이, 저항, 해석, 자유현상까지 개념을 같이 공부해 두셔야 효과가 커집니다. 네, 그러면 5분의 1이 아니라 100%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는 거니까요. 이게 쌓이고 쌓이면요. 필기시험 별거 아니에요. 정말. 네. 예, 작년에 정말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이 있어서 저도 진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필기시험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실례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진짜 어이없이 떨어지신 분들이 많지 정말 바닥을 깐 점수로 떨어지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는요, 어떻게 해서든 한 문제, 두 문제를 더 맞춰야 됩니다. 정말 그걸로 당락이 결정이 돼요. 한 문제 한 문제 소중하게 잘 여기시고, 네, 시험을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52번은요, 이게 우리말의 오묘함이 여기서 드러나는 분노할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아마 스터디할 때는 답을 하나로 했다가 좀 논란이 좀 일었던 문제였어요. 자, 방어기제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를 보세요. 동일시. 자, 동일시에도 투사적 동일시, 공격적 동일시, 뭐, 가장적 동일시, 뭐 또 병리적 동일시 이렇게 네 개가 나와 있잖아요. 동일시도 좀 디테일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방어 기제 종류가 쭉 나옵니다. 1번 동일시, 2번 억압, 그쵸? 자, 그리고 denial, 그쵸? 부인, 투사, 내사 또는 함의, 전치, 전치, 그리고 전환, 주지화, 퇴행, 반동 형성, 많죠? 합리화, 승화, 보상, 격리. 이거 다 방어 기제예요. 네. 이렇게 쭉 이 외에도 많은데 정말 많이 쓰는 방어 기제를 적어놨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별표 많이 친 거. 전치, 치환, 대치는요, 영어로는 같은 단어예요. 디스플레이스먼트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영어 강사를 했거든요. 네. 디스는 반대말을 만드는, 접두어입니다. 이게 앞에 붙는 말입니다. 그래서 플레이스는 장소란 뜻이죠. 장소 또는 놓다. 잘못된 장소에 놓은 먼트, 명사를 만드는 어미입니다. 그래서 잘못 놓인 거예요. 그쵸? 자, 읽어볼게요. 굴욕적이거나 불쾌한 기분과 충동을 좀 덜 위협적으로 보이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한테 돌리는 거. 위협적인 대상한테는 가면 내가 당하니까 좀 덜 위협적이고 더 안전한 상황에 가서 내 분노를 팍 내려놓는 거죠. 잘못 내려놨죠? 디스플레이스 했죠, 지금. 그쵸? 이런 걸 전치치환 대치라고 합니다. 부모님한테 막 화가 났어. 혼이 났어요. 그랬더니 가서 동생을 괴롭히거나 만만한 강아지를 괴롭히거나 그래서 지나가는 깡통을 발로 차거나 막 난리가 나는 거. 속담으로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에 가서 화풀이하고 그쵸? 서쪽에서 뭐 하고 동쪽에서 뭐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전치, 치환, 대치, 영어로는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디스플레이스먼트 한 단어예요. 그런데 어떤 책에는 전치라고 나오고 어떤 지역에는 치환이라고 나오고 어떤 책에는 대치라고 나오면 다른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이왕 공부를 하실 거면 제가 내사나 뭐 이런 걸 다 영어로 조금 적어 놓은 게 이게 한자로 바뀐 말이 사람을 정말 골치 아프게 합니다. 52번 보기를 한번 보세요. 1번 투사, 2번 반동형성, 3번 전치 가로 열고 치환, 5번 보기가 대치라고 되어 있어요. 3번하고 5번을 만약에 영어로 보기를 썼다면 같은 말이거든요. 디스플레이스먼트. 어쩌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전치하고 대치가 만약에 같은 보기에 나왔다면 걔네 둘은 답이 아닌 거예요. 예. 한상님이 실수한 거겠죠. 잘 이해를 해주세요. 굳이 치환과 전치와 뭐 대치를 구분하자면 치환은 우리가 뭔가로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건으로 대체하는 것을 치환이라고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속담 뭐 있어요? 꽝 대신 닭이다. 예. 꽝 대신 꽝이 더 비싸죠? 아마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뭐 치환은 물건으로 대체하는 것인데 대치와 전치는 같은 말입니다. 예, 대치와 전치는 같은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 두 개를 서로 다르게 쓰는 게 있다면 그게 잘못된 거예요. 따지셔도 됩니다. 자, 치환과 대치, 전치의 차이에서
치환은 대체물로 바꾸는 것이지만 예, 결국 대치와 전치는 같은 얘기다. 영어로는 displacement다. 알아두셔야 돼요. 예, 그래서 52번에 자신이 어떤 대상에 대해 느낀 감정을 보다 덜 위협적인 다른 대상에 표출하는 것은 예, 3번과 5번 displacement를 말합니다. 전치, 대치를 전부 다 얘기를 합니다. 굳이 이거를 이제 물건이 아니라 뭐 다른 것으로 얘기를 했다고 해서 뭐 대치라고 박박 우길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 이거를 이해해 두시고 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좋은 문제는 아닌 거죠. 52번이. 자, 이 스터디 자료가 선생님들끼리 공부를 하다가 어디서 자기가 문제를 만들어 오기도 하고 어떤 문제집에서 갖고 오기도 하고 막 그랬던 스터디 자료예요. 옛날 자료죠. 벌써 2017년이면 지금 제가 2018년에 자격증을 땄거든요. 2018년에 공부했으니까 거의 5년 전인데 출처는 이제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제가 무슨 문제를 만들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전문적인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한다는 차원에서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5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정신분석에 대한 이야기로 옳은 것은, 예. 자, B번 빼고 다 맞습니다. 예, A번. 프로이트에 의해 창시된 거 맞고요. 그쵸? 그리고 어린 시절의 경험과 무의식을 정말 강조했고요. 성적 욕구와 공격적 본능을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합리적이고 미완성적인 존재로 가정한 것은 예, 프로이트에 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프로이트가 워낙에 인간을 좀 깔보고, 네, 좀 이렇게 동물적인 어떤 본성, 무의식에 막 휘둘리는 존재, 결정적인 존재로 봤기 때문에 예, 프로이트에 반하는 학파가 일어나면서 주장한 게 인간은 합리적인데 미완성적이라서 계속 완성으로 가는 존재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B번은 예, 반하는 얘기인 거고 예, 2번은 인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조 안 했습니다. 이것 역시 예, 프로이트에 반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 제가 B번 빼고 다 맞다 그랬나요? B번하고 2번 빼고 다 맞습니다. 이게 페이지가 바뀌면서 제가 못 봤네요. 여러분이 보신 책이랑 조금 다르게 생겨서 제가 실수를 좀 했습니다. 53번의 답은, 네, 53번의 답은 A랑 C랑 D예요. 얘네가 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4번입니다. 자, 5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중 인간 중심 상담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예, 칼 로저스 바로 생각나셨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예, 아들러 아니죠. 자, 50 됐을까요? 54번의 답은 3번. 그러면 1번, 2번, 4번, 5번은 모두 칼 로저스의 인간 중심 상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간은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장 가능성이 있고 예, 자신의 어떤 것을 스스로 결정하는 능력이 있고 능동적이고 한목적적인 삶을 살고 예, 자, 이 그 로저스에 의해서 창안이 되고 그쵸? 그리고 55번으로 넘어가면요. 자, fully functioning person,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쵸? 자, 제가 첫 번째 영상인가에서 얼핏 지나가듯 말씀을 드렸는데 fully functioning person, 완전히 기능하는 사람은 완성된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예, functioning 또 영어 강사의 예, 이 매 눈으로 잡아낸 게 ing가 붙었잖아요. 뭐 하고 있는 중인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자, fully functioning person. 예. 그래서 4번에 예, 55번에 4번 변화가 완료된 완성된 사람이라는 말은 완전히 틀린 말입니다. 그건 헷갈릴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다?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여기 써 있네요. 예,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다. 55번에 4번입니다. 그 다음, 이제부터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할 내용을 맛배기로 보시겠습니다. 행동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에 면접을 본 저의 지인께서 입에 거품을 물고 화를 내신 게 행동주의에 대한 질문을 하더라 이거죠, 면접에서. 그리고 너무나 이론적인 걸 물어봐서, 좀 뻥 쳤다고, 이렇게, 이걸 대답을 하라고 했다고요. 얘네들이 뭘 물어볼지 몰라요. 면접이 더 힘든 것 같아요, 이 필기시험보다는. 그래서 행동주의를 잘 이해해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56번. 행동주의가 좀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뭐 이런 게 다 있어 하실 수도 있는데 그만큼 그 시대적으로는 행동주의가 너무나 의미가 있고 중요했어요. 그 심리학 공부를 하실 때는 행동주의를 빼놓고 공부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6번은요, 다 맞는 말입니다. 56번의 네모칸에 있는 A, B, C, D, E 보기는요, 다 맞다고 외워두시라고 제가 이런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행동주의와 관련이 있는 것,
파블로프 지긋지긋하게 나올 거고요. 예, 고전적, 조건형성, 조작적, 어쩌고, 스키너, 손다이크, 헐, 뭐 반듀라 엄청나게 나올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 심리학자 편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행동주의와 관련 있는 것 A, B, C, D, E 다입니다. 그래서 56번에는 1번입니다. 57번 보세요. 행동주의의 장점이 아닌 것은 행동주의는 오죽하면 이름에 행동자가 들어가겠어요? 정말 행동만 중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점은 눈에 보여야 되죠, 행동은. 그래서 상담에 대한 효과성 중시한 것 맞고요. 치료 기법의 과학적 특정을 엄청나게 강조했습니다. 행동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원인 결과가 분명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4번. 상담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치중을 했어요.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상담을 과학적으로 발전시키는 데는 굉장히 장족의 발전을 이룬 것이 행동주의였습니다. 개개인에게 맞는 구체적인 상담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개발을 해냈어요. 다양하게 적용을 하고. 왜냐하면 행동에 대한 변수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서 발전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었던 건데 얘가 좋았으면 여태까지 유지가 됐을 텐데 이제 더 이상은 행동에만 치중하지 않는 것은 이게 그만큼의 단점도 많이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번이 아닌 겁니다.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래서 57번에 제공하지 못했습니다. 57번에 3번입니다. 58번 보실게요. 자, 앨리스. 자, 백과 함께 붙어 다니는 어떤 분은 백과 앨리스. 그래서 백하고 앨리스가 같은 사람인 줄 알았다고 하셨는데 전혀 다른 사람이고, 네. 자, 앨리스는요, REBT입니다. 정서적 인지행동 치료를 주장한 사람이고, 예, 백은 예, 인지치료이고, 보세요. 앨리스가 A, B, C, D, E. 자, 엔티시던트 하고요. 빌리프하고요. 컨시퀀스하고 디스퓨팅하고 이펙트하고 어쩌면 알파벳을 요거 탁탁 맞춰가지고 그쵸? 예. A, B, C, D, E. 예, 여기 바뀌었네요. 예, 아이고야. 네, 바뀌었습니다. 요거 두 개. 여기 바꾸세요. 네, 바뀌었습니다. 아, 뭐 이걸 실수를 했대? C, D, E입니다. 자, ABCDE 모델에서, 예. 자, A는 엔티시던트, 선행 사건입니다. 예, 뭔가 일어났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감정의 동요나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 다 발생을 하고, 자, 거기에 신념 체계,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생기면 반응을 하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에 이렇게 기반하여 어떤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정서 반응이 결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반응에 대한 결과가 컨시퀀스인 거예요. 살행 사건을 접했을 때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고를 거쳐서 행동으로 나온 게 C, 컨시퀀스인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58번의 설명. 선행 사건을 접했을 때 합리적 또는 비합리적 태도 내지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 사건을 해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 그쵸? 그래서 여기서 결과라고 했기 때문에 예, 컨시퀀스 3번의 C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8번의 답은 3번입니다. 59번, 예, 백의 인지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자, 2번, 3번, 4번, 5번은 백 거 맞습니다. 1번, 개인이 가진 비합리적 신념에 문제 초점을 둔 것은 앨리스입니다. 앨리스랑 백은 비슷하면서도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예, 2018년 제가 면접을 볼 당시에 제가 이 얘기는 정말 많이 해드리는데 나중에 언제 할 기회가 있겠지만 앨리스와 백에 대한 질문을 받은 분이 계셨어요. CBT에 대해서 얘기를 해봐라. 백에 그러니까 면접 질문이 딱 그거였어요. 안무개 선생님, CBT에 대해 한번 해보세요. 네. 자, 동영상 멈추시고 자, 면접 과정에 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CBT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뭐부터 튀어나와야 되죠? 예. 자, 면접을 세 사람이 들어가서 했습니다. 예, 제가 여기 앉아 있고 두 분이 앉아 계셨는데 이분부터 이제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 가벼운 질문,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즉시성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네. 저는 접수 면접에 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좀 싸구려 표현으로 개꿀이었죠. 접수 면접 그 쉬운 걸 물어봤어. 나 면접 너무 잘 될 것 같아. 예, 방심은 금물입니다. 그랬다가 아주 뒤통수가 박살이 날 정도로 제가 얻어맞았는데. 제가 있고 옆에 계신 분이 있고 있었는데 처음에 요렇게 질문을 했다가 요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수 면접 질문 받고 즉시성 질문하시고 이분이 뭘 받으셨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저기서부터 이렇게 와야죠. 그 질문이 딱 그거였어요. 안무개 선생님, 예, CBT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했는데 두 분이 REBT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지금은 얼굴도 기억이 안 나고 이름도 모르는 분들인데, 그때 그 좁은 공간에서 느꼈던 동질감과 안타까움, 찐 감정이었어요. 저거 아닌데, 저거 아닌데, 막 이러면서 들었었어요. 네. CBT, 네, 이 코그니티브 비헤이비어 테라피인가요? 네, 베커랑 REBT, 앨리스 거랑 구분 정말 잘해두셔야 됩니다. 59번의 1번은 앨리스 거. 왜? 앨리스는 개인이 가진 비합리적 신념에 문제 초점을 두었고, 백은요, 정보 처리와 인지적 왜곡에 이 문제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이거 정말 중요하니까요. 제가 늘 하는 표현으로 자다가 깨워서 물어봐도 요거는 입에서 튀어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자, 60번입니다. 어, 필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나 실기 시험의 결과에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 이번 시험 다 망쳤어 라고 판단하는 경우에 어떤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인가? 반은 한 거죠. 필기 시험은 잘 봤잖아요. 그러면 냉정하게 말을 하면, 정확하게 말을 하면 반은 성공하고 반은 실패한 건데 다 망쳤다고 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이렇게 예, 선택적 추상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전체 결과 중에서 일부분만 떼내어서 예, 추상적으로 내 맘대로 마음을 갖다 붙이는 오류를 예, 선택적 추상화 또는 정신적 여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상황이나 사건을 전체 주된 내용 무시하고 내가 정말 마음이 붙은 거, 내 실수나 단점과 부정적 이미지, 내 역동에 걸리는 거죠. 어떤 특정 일부 정보에만 주의를 기울여서 전체를 다 봐버리는 거, 이게 이제 선택적 추상화, 정신적 여과라고 합니다. 60번은요, 1번부터 5번까지 모든 것을 다 이해해 두시는데, 예, 정말 이 문제의 의미가 있습니다. 임의적 추론, 그리고 과도한 일반화, 흑백 논리, 과대평가, 전부 다 의미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임의적 추론은 무엇이냐? 충분한 그 증거가 없거나 혹은 정반대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어떤 성급한 결론을 내리는 일종의 인지적 왜곡입니다. 성급한 결론입니다. 임의적 추론. 여기에 있어요. 임의적 추론에 의한 인지적 왜곡은 어떤 거냐? 분명히 내가 보기엔 빌리빌리빌리빌리 해 라고 말을 하면 그렇습니다. 정말 특징적인 거. 증거가 있어도 안 믿습니다. 정반대의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했잖아요. 완전 똥꼬집 부리는 거죠. 그쵸? 자, 까마귀가 푸드덕 날았는데 옆에는 배가 툭 떨어졌어요. 그쵸? 자, 그런데, 보니까 배나무하고 사과나무 서로 다른 데 있었고, 까마귀는 그냥 날아갔을 뿐이에요. 그쵸? 자, 그런데 임의적 추론은 이런 거죠. 내가 보기에는 저 배는 저 까마귀가 날아서 떨어진 거야. 야, 근데 저 까마귀가 난 거는 사과나무고, 이건 배나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보기에는 분명히 까마귀의 어떤 날개짓에 의해서 저 배가 떨어진 거야. 저러다가 배는 몽땅 다 까마귀 때문에 나무에서 떨어질 거야. 그래서 배나무는 죽겠지. 임의적 추론은요, 예, 최악의 결말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예, 그쵸? 이러시면 안 되겠죠? 네. 임의적 추론 이런 거고요. 과도한 일반화는 뭐죠? 과도한 일반화? 자, 어떤 개념이나 단어의 뜻을 너무 넓은 범위에 대해서 일반화를 하는 겁니다. 그쵸? 사람들 다 그래. 이게 과도한 일반화잖아요. 사람들 다 그래. 흑백 논리. 흑백 논리만큼 쉬운 게 어딨어요? 그쵸? 이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하는 게 이제 흑백 논리고, 과대평가는 사실보다 지나치게 평가하는 거. 그쵸? 이런 거. 평소 자신을 돕던 친구가 한 번 도와주지 않았다고 무심하다고 하는 친구는 빨리 갖다 버려야 되겠지. 한두 번 지각했을 뿐인데 쟤는 지각을 맨날 하는 애야 라고 말하는 거. 예, 맨날 하는 거야 라고 하면 과도한 일반화가 되는 거고요. 쟤는 지각에 참 익숙한 애구나 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 과대평가입니다. 차이를 잘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개인화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셔서 여기 제가 하나를 더 적어놨어요. 비교를 해서 좀 보시라고. 개인화는요,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해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그 근거가 확인될 수 없고, 근거가 없는 어떤 특정 사건에 자꾸 나를 갖다 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까마귀가 사과나무에서 푸드덕 널었는데 배가 뚝 떨어졌어요. 내가 저거 안 쳐다봤으면 배가 안 떨어질 텐데. 이런 게 개인화의 오류입니다. 느낌이 좀 오시죠? 예. 자, 다시 한번 잘 보시고, 벌써 60번까지 했네요. 자, 61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예, 또 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61번에서 예, 다섯 번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